안녕하세요. 정당과 선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3주차 강의죠, 그죠? 3주차 강의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좀 기운이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앞에 한 30분 분량을 녹화를 했다가 날려먹었어요. 오디오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밀렸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3주차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자면 지금 9월 15일자 있는 주에 강의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를 제가 지금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든 3주차 올라가고, 내일 4주차 올라갈 거고, 사실 그래봤자 지금 시간이 내일이지만, 하여튼 뭐, 어떻게든 따라잡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기 때문에 5주차는 저희가 휴강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저희가 수요일이니까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6주차 10월 7일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3주차 4주차 올리고, 그 다음에 10월 7일 6주차 강의는 언제 올라가느냐, 통상 저희가 이제 하는 방식을 보면 10월 7일 강의 같은 경우에는 10월 8일에서 10월 9일 사이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강의를 전부 다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요 세 개까지는 제가 10월 24일까지 하시도록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제가 좀 늦게 올리는 거니까 그만큼 충분히 여유분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10월 24일까지 듣고 뭐 체크하시면 되고요. 체크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냥 댓글에 이렇게 여러분 학번 달면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 상중하 이렇게 3편이 있을 때 어디 다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1강에 달라고 했던 건데, 왜냐면 1강에 달라고도 얘기를 안 하면 그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어느 만큼 들었는지를 1강에 달린 댓글 숫자를 보고 몇 명 들었구나라는 걸 대충 파악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조회수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을 1강에 달아달라, 그러니까 상에 달아달라라고 해야 그 상중하 중에 보통 상에 몰려요. 개 중에는 너무 개성적이라서 사람이 하에 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빡빡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좀 올리는 스타일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난 학기 때는 제가 좀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지난 학기 때는 코로나 충격에다가 강의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막 오프라인 강의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온라인 하라고 그래가지고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강의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여러분은 사실 과제만 잘 쓰시면 돼요. 과제가 꼭 강의하고 100% 연결된다, 또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아주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의 불만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한 요만하게 제 얼굴이라도 나오면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그죠? 제 얼굴이라도 나오면, 야, 내가 적어도 강사 얼굴은 보는구나, 제 양반이 어디 보컬로이드 같은 걸 틀어놓은 게 아니고 내 앞에 앉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3시간 쓰는 만큼 제 양반도 여기서 3시간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줌 같은 걸로 해서 실시간을 하면 되지.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한 6분 정도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6분 정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 5분이 그냥 하던 대로 녹화 강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물론 나머지 한 40명이 줌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사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더 설문조사 할 테니까, 의견을 들을 테니까, 핸드폰이든 문자든 이메일이든 간에, 아니면 뭐 그냥 익명으로라도 뭐 댓글란에 붙여도 돼요. 강의 댓글란에. 실시간 하고 싶으면 실시간 하고 싶다고 달면 되고요. 이런 녹화 강의가 계속 좋다 그러면 녹화 강의 계속 하자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고맙게 취합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나오게 하고 싶지만, 일단, 사람 얼굴이 있으면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날씨가 차가워지고는 있지만, 사실 방문을 닫고 이 얘기를 하면 덥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방문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잡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의외로 방송을 하면 잡음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꼭 닫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더워요. 창문을 열지를 못해. 그래서 전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더우면 어떡하냐? 더우면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띄우며 강사가 옷을 벗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로 저 끝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날이 더운데 3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옷을 입고 방에 갇혀가지고 이걸 한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은 편하게 입고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이렇게 떠 있으면 이게 두고 이 인터넷을 떠돌 수도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게다가 이제 아니 뭐 그 얘기는 안 하겠다. 하여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분 손해보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주제 선정이나 빨리 해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번 강의에 그거 다 취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리포트들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라고 하면 4강이니까 그걸 안 돼 있구나. 제가 늦어도 10월 한 보자 8일 10월 12일 월요일쯤에는 아마 이제 블랙보드를 통해서 별도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뭐냐면 그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상문 쓰는 거 어떤 주제로 할 건지 또 어떤 영상을 보고 할 건지.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이. 아니면 만약에 이게 뭐 저작권 문제나 용량 문제로 유튜브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 여러분들 이메일을 영상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공용 유튜브에 이게 올리고 그 뭐 이 구독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면 구독자에 한해서 공개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테니까 뭐 그렇게 할 테고,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주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기말고사만큼 그렇게 무거운 어떤 분량이나 무거운 건 아닐 겁니다. 어차피 측정치 때문에 드린 거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 가능한 한 편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러면 나중에 뭐 시간도 좀 더 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보자 어디 갔냐 이게. 예,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국가까지 했고요. 오늘은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교수님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분 정도 또는 5분 정도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영상만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또는 아주 간단한 클립 영상을 띄운다든지 또는 뭐 5분 정도 여러분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와도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이상하게 느끼진 않아요. 아싸 5분 굳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는요 5분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거는 대형 방송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비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시간이 딱딱 찍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5분이 문제가 아니라 단 1초도 이게 말이 쉬는 거를 이 어떤 이 얘기하는 게 쉬는 거를 좀 어색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강사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PPT 하나 같으면 한 주에 하나 소개하고 가운데 잡다한 얘기하고 하다 끝나는데 이상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PPT가 한 주 강의하는데 PPT가 2개, 3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 놓은 재료가 점점 소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있어 봐. 이게 한 달짜리 강의가 2주에 끝나네? 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정당과 선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당이나 선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과연 언제 하냐? 지금 계속 무슨 국가, 정치 이데올로기, 엘리트론 이런 거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준비는 해두셨냐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그 정당과 선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같아도 의문을 갖겠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살짝 보여드리면 정당과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정당과 선거에 쓰일 그 재료들입니다. 이 토탈 분량을 보여드려요. 분량을 파일 46개 이 안에 이제 46개 파일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선정한 강의 자료는 대충 이 정도 되고 2차적으로 지금 자료로 준비되어 있는 거 뭐 요런 거라든지 또는 요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자료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덧붙여 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자료들도 이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강의 자료가 모자라서 지금 저 양반이 저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팟빵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물론 돈은 거의 안 됩니다. 이 구독자는 처음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한 1600명 물론 이게 1600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100명 넘는 게 쉬운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600명 진짜 힘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잘 나가는 유튜브의 공식을 알긴 압니다. 어떻게 하냐? 뭐 여성이 나와가지고 뭘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확 늘겠지. 물론 이게 여현 발언일 수도 있는데 원래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성이 나오면 순식간에 구독자가 10,000명, 20,000명.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디 시골 가족이에요. 별로 볼만한 비주얼도 없어요. 그냥 시골 가족이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농사 짓는 분이 완전 농사꾼의 리얼한 밤매다가 온 듯한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여자 형제 여대생 여고생이지. 왜냐면 이제 곧 여자대학 여대 가려고 지방의 여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가족과 같이 밥 먹는 거를 추억 삼아 남겨놓고 싶어서 찍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한 2달인가 3달 분량이 그러니까 이제 고3 마치고 대학 정해지고 그래서 대학 갈 때까지 한 3-4개월 정도 찍은 건데 그게 이제 영상이 한 20개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20개 다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밥상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다른 아무 컨텐츠나 기교도 없고 그냥 카메라 핸드폰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독자가 10만인가? 내가 진짜 구독자 10만이 됐어요. 10만이. 내가 그걸 충격을 받아. 왜냐면 야 진짜 내가 밥이라도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 이게 난 한 8개월 해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1600명인데 아무리 정치 얘기를 한다지만 무슨 여학생이 나와서 밥만 먹어도 구독자가 3만, 4만, 5만, 10만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수익이 많은 건 아닙니다. 조회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언젠가는 터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 뭐 그런 젊은 친구들은 금방 이제 이게 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면 아무리 구독자 10만이라고 하더라도 올리는 영상이 이제 구독자가 뭐 7천, 8천 이 정도 수준이면 그 돈 거의 안 나와요.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10만일 때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래도 한 7, 800 벌어요 이러려면 구독자가 10만일 때 그 조회수도 영상별로 조회수도 한 뭐 10만, 20만 이 정도는 돼야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되겠죠 그런 거. 내가 뭐 좋은 소리 한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거와 정당과 선거를 하기 이전에 필요한 개념으로 지금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그 들어오는 개념들을 잡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유미디어 같은 것도 다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 활동은 둘째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선거 유세 또 뭐 TV 토론 이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였는데 이제는 무슨 SNS 또는 트위터에 나오는 기사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뭐 페이스북에 뭐 성인물을 리트윗했다더라고 이런 거 하나로 그냥 선거 선거 기간에 이런 게 하나가 터져버리면 그 사람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만큼 파급력 정보가 파급력이 빠르고 가짜 정보가 만연하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다룰 필요가 있다. 정당과 선거에 따라서 이제 다루려면. 그 다음에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좀 다루고, 왜냐면 이제 외국의 선거제도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한 주나 두 주 정도 설정을 해서 이제 다뤄볼 거니까. 여러분들대로 연구를 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출석 체크하시고 하면 될 겁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얘들이 영상을 안 보겠지? 그러면 골탕 먹여야지? 이래가지고, 영상을 안 본 사람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또는 뭐 과제를 낸다든가 뭐 이러진 않을 거니까. 또는 궁금하면 혹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혹시 교수님 혹시 저기 영상에 혹시 뭐 무슨 히든 메시지 같은 걸 감추셨나요? 뭐 이렇게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예. 아니 뭐 저 영상 좀 빨리 올려라 뭐 이런 이런 저기 뭐냐 이런 투서 또는 이런 이제 이메일 이런 것도 막 보내는데 뭐 저기 뭐 좀 뭐 하세요? 뭐 이런 건 못 보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땐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요즘 새로 수업을 듣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격식 같은 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반말하거나 뭐 하대하거나 뭐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소비자이자 어떤 그 학문을 탐구하는 같은 지식인으로서의 이제 동등한 관계니까 하대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 당연히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여러분 저기 한국식으로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주 밤늦게라도 문자를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깊은 밤 너무 죄송스러운데 뭐 결례가 많았습니다. 뭐 괜찮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안 그러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얘기를 하시라. 아메리칸 스타일로 편하게 얘기하시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료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돼요. 근데 뭐 그 말씀 드리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강의료 받는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등록금 내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받기 때문에 압니다. 어떤 마음인지. 야, 이거 한 학기에 중고차 한 대씩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죠, 당연히.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이거 강의를 들어가지고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냐. 누구라도 이런 생각 합니다. 게다가 뭐 요즘 같으면 대학 졸업한다고 무조건 취직 따박따박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정치개혁과라고 왔는데 뭘 배운지도 모르겠고 이거 뭐 하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로스쿨이나 갈까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로스쿨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그것도 나름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로스쿨 가시는 거. 근데 이제 과거에 변호사들만큼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물론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벌겠지만 변호사가 돈 많이 번다는 건 사실 약간 나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는 검사 판사가 되셔가지고 뭐 좋은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학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자가 되는 방법도 있어요. 해외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국내 들어와서 교수 해가지고 이제 잘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방송인으로 크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제 정치인 가장 많이 가는 케이스가 이제 국회에 보좌관으로 가서 쭉쭉 올라가서 이제 뭐 정치인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는 또 다른 루트는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에서는 많은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국정원 준비하셔가지고 가셔도 좋을 겁니다. 거기 괜찮은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내가 뭘 생각하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보분석실, 스미스의 정보실도 좀 들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분석하는 기법이나 어떤 가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 독특한 시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또는 행간이나 어떤 문체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현안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피셜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진실일 수도 있고, 원래 현실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가능한 많은 것들을 간접 경험으로 접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생각을 하고, 사람이나 어떤 일이 진행되는 관계에 대해서 계속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면,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장거래처럼 이렇게 이제 뭐 누가 도와주고 수습 과정을 거치고 그게 다 극적으로 극복이 되고 이런 해피엔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비밀의 숲에 나오는 그 영은수 검사, 시즌 1에 나왔던 영은수 검사처럼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휘말려가지고 그냥 그걸로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헤쳐나가려면 가능한 한 똑똑하게, 가능한 한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능한 한 미리 좀 알아보고, 가능한 한 영악하게.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사실은 그런 방법을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어떤 그 정치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통치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지만, 사실 정치학은요 뭐냐면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법학과 관련이 되고, 법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통치에 관한 이제 철학들, 또 엘리트론이나 뭐 권력 관계로 해서는 이제 심리학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왜 공부하냐? 과거 무슨 조선시대 때 뭐 몇 년도에 뭐 나오고 뭐 몇 년도에 뭐 개발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시험을 너무 이제 암기식으로 딸딸 외워서 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실제 역사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고민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그 과거 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 예를 들어 뭐 선조와 이순신과 유성룡의 관계가 왜 그렇게 난잡했는지, 난잡하다는 표현보다는 복잡했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원균이 끼어가지고 여기 왜 자기들끼리, 이건 나이든 영감들끼리 왜 저렇게 질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무슨 모함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근데 이거는 그 나이 때 가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그 나이 때 경험이 쌓여서 그 나이 때 가면 저게 저런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데, 그 나이 때 가서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는. 지금 알고 싶은데.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를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이면을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 언젠가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현재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현재 또 생기진 않겠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겪은 직장 상사와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어떤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묘한 알력 관계나 질투 관계가 생겨서 이걸 과연 그럼 어떻게 중재를 하는 게 좋겠느냐 라는 문제가 여러분이 그 사이에 꼈을 때, 중간 어떤 뭐 대리나 이런 걸로 꼈을 때, 과거 유성룡이 했던 고민, 이순신이 했던 고민을 여러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임진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지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책도 나옵니다. 단시간에. 그래서 어디 가서든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환영하죠. 그 회사에서 경력직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경력직을 가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경력을 쌓는 거는 여러분 제각각 쌓으면 됩니다. 이건 뭐 어디 인턴을 하든지 뭘 하든지 쌓을 수는 있어요. 또 작은 회사에 이렇게 가서 좀 쌓아본다든지, 뭐 국제 해외 뭐 이런 또는 정부 관련 인턴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쌓는 건데, 또는 뭐 조그마한 어떤 컨설팅 회사나 들어가가지고 한 1, 2년 경험을 쌓아본다든지, 뭐 그거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력직에 지원을 했을 때 거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정무 감각을 원합니다. 얘가 얼마나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바른말 잘하는 거는 둘째 문제야. 솔직히 어떤 회사에 일하는 사람 중에 또는 뭐 공무원 중에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완전 빌런 같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상 쓰레기는 없어요. 물론 성범죄자는 있을 수 있지.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통제나 제어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성범죄는 소위 말해서 권력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범죄니까.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윤리적으로 완전 쓰레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이걸 나쁘게 처리해야지 해서 나쁘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저 회사와 저 집단과 우리 집단과의 관계, 그 나와 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걸 있는 그대로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조율하고 저렇게 조율하고 이거는 감추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소위 얼마 전에 끝났던 이제 비밀의 숲 2의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게 사람 사는 현실인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시행착오 없이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여러분이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이게 정치학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강의 들었다, 이 강의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나면 관련 책 같은 것도 좀 사보고,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본다든지. 그 유튜브 사실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운영하는 그 소위 일명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 그 10분에서 20분짜리 유튜브 컨텐츠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도 나무위키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나무위키를 보는 게 디테일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르하치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누르하치에 대해서 생애부터 사건, 그 다음에 죽음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리한 건 나무위키밖에 없어요. 저 위키백과하고 나무위키밖에 없다고요. 다만 나무위키는 틀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무나 그걸 편집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틀리진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내용이 이상한데 싶으면,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싶으면 나무위키 말고 다른 검색을 통해서 이제 다른 자료들을 확보해서 교차 그 확인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나무위키라고 해가지고 저 꺼라위키, 꺼뮤위키 뭐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디 성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 길 가는 사람 3명 중에 꼭 한 명은 내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누구한테라도 배울 건 있는 법이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조국한테 뭘 배웁니까? 생판 얼굴 두껍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단정하게 또 이렇게 안정된 목소리로 이렇게 계속 일관된 논지로 거짓말을 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 일관된 논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 너무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럼 진짜인가?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저거 열받네. 조구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울 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여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치와 이데올로기. 이걸 안 넘어. 그렇지. 자, 1번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그 정치 생활에서 이데올로기가 그 의미와 역할을 갖기 시작한 것은 중세 사회가 해체되고 근대 민족 국가가 형성 발전되던 때와 그 시기를 같이 합니다. 그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발전은 근대 시기 서구인들의 가치 체계와 의식의 변화에서 그 기원이 유래되고요. 중세를 지배했던 종교적 가치와 전통적 관습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대신에 인간의 이성과 현실의 바탕을 둔 정신적 사고 체계와 행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뭐 자유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어떤 시점에 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이제 그 중상주의
학파, 칼뱅 이론, 칼뱅이 주도하는 이제 그 중상주의 학파 이론이 쭉 나왔고요. 칼뱅의 그 뭐냐 그 저기 그러니까 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지 말고 그걸 더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왔고, 같은 시기 이 동양에서 명나라에서 나온 게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사물의 어떤 그 본질을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양명학인데, 양명학도 결국에는 양명학의 바탕은 뭐냐면 그 상인들이 어떤 그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형태의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딱 형이하학적인 학문인 거예요. 이성과 현실, 그다음에 그래서 양명학에서 이제 발전된 것들이 무슨 그 저기 뭐냐 그 아담 샬인가 뭐 뭐시 마테오 리치인가 뭔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무슨 중국에 이제 백과사전 만들고 막 무슨 저 무슨 뭐냐 무슨 다양한 어떤 기계 관련 도서를 기계 관련 책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정약용이 그걸로 이제 기중기 만들고 하거든요. 거중기인가 기중기인가 그런 형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산물이 많아지고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세의 조그만 사회들이 점점 이제 큰 형태의 국가로 합치다 보니까 그러면 합친 어떤 그니까 뭐냐 국가가 도시국가가 아니라 좀 더 큰 단계의 국가가 돼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인구를 집적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생산물이 늘어납니다. 생산물이 늘어나면 당연히 무역을 해야죠. 뭐 광산에서 금을 캘 수도 있는 거고, 농업 생산물이나 축산 생산물이 뭐 넘쳐나는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무역을 하게 되고요. 무역하는 사람이 생기고, 예전엔 다 농사꾼이었는데 이거를 무역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생겨 나와요. 이게 상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인들이 끌어모으는 분은 추기경이나 때로는 이제 왕이나 귀족보다 더 많은 거예요, 돈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을 이만큼 갖게 됐으니 뭔가 나의 어떤 지위도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분 사회에서 중인에 해당하는 상인이 지위가 높아지려면 그걸 뒷받침해주는 어떤 사상적인 사고방식, 사상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자들한테 돈을 집어주고 연구 좀 해라. 사회계약론이나 이런 거 연구 좀 해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로크나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연구를 했겠냐고요. 연구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공부하려면 누가 밥값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중상주의 인간들이 밥값을 제공해가지고 연구비를 제공해서 사회계약서 무슨 뭐 이런 걸 연구를 했고, 그 안에는 물론 다 장사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중간한 중간 귀족들이나 뭐 좀 부사계급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귀족들이 혼자서 노예 싸고 놀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그게 되고 싶으니까, 그럼 우리가 저 자리에 올라가려면 또는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려면 또 우리의 권력이 늘어나려면 어떤 이론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자유주의 이론이 나온 겁니다. 모든 거는 사실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인간의 부에 대한 탐욕, 이거를 무시하고 마치 자유주의 이론이나 이런 어떤 사상 체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그럼 그보다 더 이전의 중세에는 왜 종교적 가치, 전통적 관습 이런 게 중요했냐? 졸라게 못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했는데 그 아주 작은 성 단위의 도시국가, 자그마한 도시국가들이 잔뜩 있다 보니까 이 성의 영주가 흉폭한 사람이면 그냥 농민들이 생산한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법이 없어. 근데 이제 워낙 작은 땅에다 농사를 지으니 잘 될 리도 없고, 뭐 홍수 한번 나면 작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워낙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다 보니까 뭐 사회 인프라, 사회 간접자본, 소위 말해서 뚝이나 뭐 제방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노동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완전히 이건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가 이제 흑사병에 역병하면 돌아버리면 다 가축이고 뭐고 다 죽고.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그나마 질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상을 강화하는 거죠. 종교를 내세우고 전통적으로 충성심을 강조하고, 야 니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이거 다 하느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는 귀족인 나한테나 성직자한테는 너 잘해야 된다. 너 눈빛이 왜 그러냐? 눈빛이 좀 이상한데? 야 눈에 힘 풀어. 이러면서 이게 다 너의 어떤 그 죄가 때문에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이 널 벌 주는 거지 내 탓이 아니야. 이래 왔던 거예요. 이게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슬슬 이제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촉발시킨 게 뭐냐면 수많은 전쟁들입니다. 30년 전쟁이니 100년 전쟁이니 하는 전쟁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이제 그 왕위 계승권 가지고 전쟁하다가 자꾸 싸우다 보면 같은 편끼리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야 니네도 우리도 다 독일이네 뭐 같은 게르만족이네 뭉치자 이렇게 뭉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점점 이제 큰 국가가 나오게 되고 중세 영주 단위의 국가 시스템에서 그렇게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이건 물론 단순히 이건 돈의 문제뿐만도 아니죠. 무기의 발전이 또 이거를 갖다가 가속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기의 발전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 도시국가 성 중심의 영주들이 싸울 시대에는 그 대부분 다 농민 출신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냥 활이나 쏘는 거예요. 그냥 활이나 쏘고 칼 쓰는 사람들은 기사 계급이 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탄 기사 한 명 있으면 농민 100명이 있어도 말탄 기사를 못 이겨요. 그럼 쟤는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고 농민들은 그냥 해봤자 농민들이니까. 그랬는데 총과 대포가 나오니까 화약 무기가 기사고 나발이고 그냥 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장님만 아니면 그냥 봐서 대충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기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뭉쳐야 돼요. 어떻게든 쪽수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총 든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영주나 성 단위의 어떤 시스템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작은 국가라도 이제 국가 단위의 시스템을 추구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화약 무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영주나 성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써가지고 화약 무기를 만들고 제조하고 무장을 시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무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조선과 일본의 화약 무기 시스템인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영주별로 조총을 구매해야 됩니다. 화약도 자기들이 직접 이제 챙겨 구매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 규모의 경제 문제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되고 다 흩어져서 지들끼리 알아서 만드니까 표준화도 안 되고 양도 부족했어요. 게다가 이쪽이 너무 많이 생산하면 반대쪽 영주는 불안하잖아요. 쟤들이 무기를 조총을 너무 많이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숫자만 보유를 하게 됐는데 얘들이 뭉쳐서 몰려와서 조선을 때렸단 말이에요. 조선이 처음엔 두들겨 맞았지. 그 다음에 한 2, 3년 지나니까 야, 우리도 조총 보유하자. 이래가지고 조선은 국가 단위에서 투자해가지고 조총을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끝날 때쯤 되면 조선이 조총이 훨씬 더 많아요. 일본은 적고 게다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화포라는 이제 그 소위 총통 천자총통 지하총통 같은 화포 무기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화약을 계량하는 기술 이런 또 화약을 다루는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났거든요. 대량 생산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또 쇠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일본은 사실 쇠가 그렇게 좋은 쇠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은 토양이 좀 달라서 질 좋은 강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끝날 때쯤 되면 조선의 무기가 훨씬 더 화약 무기가 뛰어난 무기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청나라 때 병자호란 때 좀 사용이 됐죠. 그 전에도 사용이 좀 됐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의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의 발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그 다음에 무기 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어떤 사상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걸 진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할 때 진보 말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근거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융합 연구, 그 다음에 학제간 연구 또는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뭔가 넓게 보고 이제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하여튼 그렇게 자유주의가 발전을 했고요. 근대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출현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의 계급적 이익과 입장과 이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이념체계와 행동 강령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효시가 됩니다.
그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자본가 계급에 착취해서 노동자 계급은 단결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사회주의 이론을 그 마르크스가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문제는 이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국가가 중국, 소련, 대충 이렇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이 두 개에서 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원래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사회, 그러니까 자본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다음에 자본가 외에는 다 노동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혁명이 생기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생기려면 일단 자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과 소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가 발전한 적이 없거든요.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는. 근데 사회주의 혁명이 생겼어요. 뭐냐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그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이나 마오쩌둥이나 뭐 이런 양반들이 그냥 칼 막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농민들을 홀린 거예요. 그냥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주인인 세상이 옵니다 이러면서 원래 노동자를 홀려야 되는데 농민을 홀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뒤집어 엎자, 자본가들을 죽이자 이랬는데,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자본가입니까? 귀족들하고 저기 그냥 땅 좀 갖고 있던 지주계급, 이게 다지? 자본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고대 중국, 저기 근대 중국과 러시아에 이젠 있죠, 자본가가. 웃기게도 그게 현실인 겁니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젊을 때 피가 뜨거울 때는 이런 거를 많이 믿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상황을 보게 되면 막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저 인간들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집권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짓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어떤 그 다단계 그룹의 사기꾼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현대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나 특정 정치 체제는 국민들의 정신세계 내면에 침투해서 그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강조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신세계 또는 지지자층의 정신세계 내면에 침투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데올로기도 아닌데 침투해 있는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생겼다, 뭐 문프, 그다음에 문꿀로 소리, 그다음에 뭐 저 달빛 아래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진짜 나 부끄러운 짓입니다. 무슨 좀 뭐 무상숭배도 아니고, 이게 정치도 아니거든요. 사실 종교지, 이게 신앙이지 무슨 정치입니까? 정치는 또는 철학은 냉청하게 냉철한 머리로 어떤 그 머릿속에서 적어도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뭐 가설을 세워보고,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이런 과학적인 과정인데, 정치도 그래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신앙으로 움직입니다. 신앙심으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이데올로기는 뭐냐, 이데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라톤 생각도 나실 테고, 그 다음에 얼러기, 그러니까 얼러기라고 하기도 하고 얼러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얼러지는 이제 논리 또는 학문, 뭐 그다음에 이데아는 이념 또는 관념,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이념의 논리 혹은 관념학이라는 의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냐? 우리도 통칭 이데올로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관념학이나 이념의 논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냐하면 이념의 논리나 관념학이라고 부르면 이게 뭐라고 와닿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안 와닿죠. 그냥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그냥.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야 이건 이거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1796년) 프랑스 계몽주의자 데스트 드라시가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정신세계에서 추상적 관념이 유래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개념화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감각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정신세계에서 추상적 관념이 유래한다.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이게 뭔지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를 내면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이거를? 이 뭐 데스투트 뜨라시라는 사람이 어디 저기 마약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정신세계. 그걸 사람이 느끼는 거죠, 살면서. 그래서 근데 추상적 관념이 유래한다. 과거 태계 이황이 얘기했던 그 이기론,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요, 태계 이황이 말했던 이기론도 그렇고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이것도 그렇고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봤거나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바꿔드리면요, 네 마음속의 포스에 집중해라.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빰빰빰빰빰빰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많으면 또 많은 것을 깨우치면 어떤 그 세상이 굴러가는 구조 또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이제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절대주의를 강조하는 보나파르티즘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고요.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의미를 폄하시키는 작업을 단행합니다. 이건 왜 이러냐면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 체제를 싫어합니다. 더 이상의 어떤 좋은 뭔가가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말은 못하겠는데, 설명은 못하겠는데, 야, 지금보단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거니까 일단 저 왕부터 죽이자. 이런 식이에요. 그 안에는 저기 무정부주의자도 가입돼 있고, 아나키스트라고 불리는 거 무정부주의자도 들어가 있고, 오만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당장 보시기에 이게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포괄될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정치 집단이 들어가서 자기들의 어떤 혁명의 어떤 그 논리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쓰는 인간들은 야, 뭔가 몽상가거나 또는 테러리스트야.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했다는 거고요.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게 저먼 이데올로기라는 책이겠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썼다는 거 하는 건요, 보통은 엥겔스가 대충 정리해서 출판했다는 얘기입니다. 마르크스는 벌써 죽었고,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사회적 생산 양식에 의해 형성되는 경제적 하부 구조가 사회의 의식 형태인 상부 구조, 즉 정치와 국가를 결정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지배 계급이 지니고 있는 이념이 지배 이념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를 강조합니다. 이거 까딱 잘못 적용하면 촛불 정신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촛불 정신이 뭔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폭력 시위 하긴 못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저기 수사 잘 받으시고 관두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걸 평화적으로 한 것 뿐인데, 그 정신이 뭐길래, 대체 뭐라고 생각하길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촛불 정신을 폄하하시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도 촛불 정신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쓰고 싶은 거야, 이 정신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촛불 정신의 뜻을 따르는 거래요. 이 단계에선 촛불 정신이든 이데올로기든 벌써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아이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은 내가 어떤 나쁜 사람이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할 때 이제 앞에 내밀을 수 있는, 그래서 긍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껍데기 같은 겁니다. 빛나는 껍데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빛나는 껍데기 같은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우상처럼 그냥 활용하고 소비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란 조직화된 정치 행동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일관된 이념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됐다는 거고,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는 세계관의 형태로서 기존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람직한 미래 모델, 즉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어떻게 정치 변화가 초래될 수 있고 초래되어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을 설명하는 그런 걸로 이제 착착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많이 들러붙어 가지고 연구를 했으니까요. 기능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는 광범위한 정치 운동의 형태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50분 정도 됐으니까 1강은 상편은 여기서 마치고 중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